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로 오신 거고, 오늘 처음 이 공간에 오셨죠? 네. 그래서 좀 새롭게, 공간도 섭외해봤고요. 오늘은 그 개발지도 3중화 코칭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관총회 때 3중화 코칭법이라는 거를 처음 안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뭐였죠? 3중화 코칭법이 뭐였죠? 학생 역량에 맞춰. 네, 좋아요. 네. 저는 연어가 기억이 나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했는데, 네, 그래도 기억을 좀 하고 계시네요. 네. 그때 예를 드렸던 게 백종원 튜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튜터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지도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3중화 코칭법이 무엇이고 좀 더 구체화된 그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학생은 그러면 3중화 코칭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튜터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는 듣고만 가시면 이게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듣고만 가시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서 이번에 그 교환을 저희가 빈칸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나 핵심 어구는 메모를 해가면서 들어주시면 좀 더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많은 교육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의 목차는요, 개발 목적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편, 튜터편, 질문편,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적용편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어조, 수학조로 앉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적용편에서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고요. 실제 RP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무래도 자기가 강점인 과목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원장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에듀코치 개별지도 수업을 한 단어로 학부모님에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어떤 단어로 설명하세요? 네. 어떤 단어로 설명하시죠? 네, 잘 대답을 안 하시면 이제 저희가 뒤에 앉은 분들 시킵니다. 네,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으신 분들 막 시킵니다. 네. 뭐라고 설명하세요? 완전학습. 완전학습. 네, 좋아요. 네. 보통 완전학습, 개별 맞춤, 개별 지도, 질의응답을 합니다. 학생 중심입니다. 말하는 공부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쭉 하시죠. 이렇게 학부모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죠? 결국 그래서 그냥 이쪽 학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쪽 학원에서도 하고 있는 같은 개별지도 아닌가요? 라는 답변으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학부모님께 이해된 거는 굉장히 적은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다른 개별 지도를 하고 있나요? 달라야 되겠죠? 네, 달라야 경쟁력도 생기고 저희만의 그 강력한 프로그램이 될 텐데요. 네, 정답이 로고에 있어요. 네,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개별 지도 보이시고요. 뭐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그동안은 개별 지도, 개별 맞춤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고, 그것에 되게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이나 혹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코칭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티칭과 다르게 코칭을 하고 있어요. 주입식 교육과 다르게 학생에게 맞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 코칭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에 써드린 것처럼 학생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학생의 답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티칭은 어떻죠? 답을 주죠. 네, 답을 알려주고 이 학생이 그걸 이해하도록 혹은 문제를 풀어서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이지만, 저희는 정말 학생이 정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개별지도 수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중할 것은 코칭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도 상중하 코칭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집중해 왔던 거, 개별 지도, 개별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업의 교재를 선정하는 것, 난이도나 혹은 진도, 숙제의 양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교실장이 머릿속에 전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략을 구상해요. 이 교재를 어떻게 나가고, 이 학생의 특징은 뭐니까 노트는 어떻게 하고 하는 구상들을 막 열심히 하는데 튜터에게 전달될 때는 어떻죠? 그렇게 다각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두 전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밖에 될 수 없겠죠. 네, 그럼 이렇게 전달을 받은 튜터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까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구나 라는 전체적인 틀 정도만 이해한 채로 수업에 임하게 되겠죠. 뭐가 빠졌죠? 중간 핵심 내용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 개별 지도라는 것의 핵심은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하고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키워줄 수 있도록 역질문 수업을 하는 그 방법론이 통일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점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점은 방법론이 있어서 영어 튜터가 새로 들어오더라도 영어 수업의 두 번째 콤마다 그럼 뭘 나가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이런 방법론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은 지점은 튜터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 준비 시간도 없고 그냥 딱 수업 시작하면은 학생이랑 같이 출근하죠. 그래서 오늘 어디서부터 나가야 하니 질문부터 시작이 되니까 교실장의 전략 따위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튜터 역량에 맞춰서 오늘 나갈 수 있는 만큼이 오늘의 수업의 목표니까요. 수업의 진행 방식도 튜터의 방식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게 보통 통일화된 방법론이 없는 경우의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의 깊이를 키워줄 수 있는 학생의 수준 상중하에 맞춰서 그런 방법론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업 중간뿐만 아니라 수업 사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업 사후에는 뭘 해야 하는지가 다 엮여 있는 게 상중하 코칭법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전에는 학생들이 뭘 해와야 하죠? 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전 수업에 대한 과제라든지 숙제라든지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수업 중간에는 튜터의 지도 다음에 미션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학과 습이라고 하는데 그 습의 과정에서 어떤 아이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고 어떤 아이는 그 다음 개념을 예습하는 과정이 있겠죠. 이러한 구조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다면 90분 수업이 그냥 흘러가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튜터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과 교실장님들을 꼭 들어주시고 매니저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육 방법론대로 학생이 지도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별 지도 수업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시험 준비라고 하는 것 혹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타트점부터 피니시점까지를 봤을 때 1회독부터 4회독 정도까지를 하죠. 1회독을 보통 개념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개념서 다음에는 문제풀이서를 하죠. 문제풀이서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심화교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를 나가는 걸로 최종 점검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 대비를 위한 스텝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동일한 스텝에서 상중 하위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염두에서 보셔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 기반학습 기간부터 시험 시작까지 6주를 잡았다, 7, 8주를 잡았다라고 봤을 때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를 끝내는 기간도 되게 빨리 끝내죠. 다른 학생과는 다르죠. 그리고 문제풀이서를 1회독하고 2회독과 심화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화교재를 한 권만 나가느냐? 그렇지 않죠. 더 다른 유형의 문제로 빨리 풀어내기 때문에 심화교재를 또 다른 두 번째 교재로 회독을 또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랑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맨 막판에 보는데 이 학생들은 사실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볼 것들이 없어요.
이 학생들의 수업의 컨셉은 무엇이 돼야 하느냐? 고난이도 유형풀이를 위한 오답 점검 수업이에요. 정말 이 학생이 비어있는 2%를 찾아가는 거죠. 100점 만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 되어야 될 테고요. 그래야지만 학생들 만족도가 높겠죠. 네. 개별지도 수업이 루즈해요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학원보다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개별지도 수업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을 때 높은 거거든요. 중위권 수업은 어떻죠? 일반적인 학생들. 개념적 이해독 하는 거 일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서 하고 오답하고 그 다음에 심화 교재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발췌해서 풀죠. 그래서 뭐 시스템은 버리고 비스템만 한다든지 1, 2, 3가 있으면 2만 골라서 한다든지 학생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과서랑 프린트로 진행이 돼서 이 학생들의 핵심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시험장에서 맞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들이 자기가 뭘 잘 알고 잘 모르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만 반복해서 공부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넌 이게 부족해, 넌 이걸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방법으로 메타인지를 높여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하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욕심을 일단 버리셔야 해요. 개념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난이도 있는 문제나 뭐 복잡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상 이해독하고 오답하고 문제풀이서도 발췌해서 문제를 풀리고 그것에 대한 오답이나 또는 교과서랑 그 워크북이랑 학교 프린트를 병행할 것인지 혹은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 학생들의 핵심은요. 사실 개념 이해나 기본적인 공식이나 용어가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 이걸 계속 반복해주는 수업이어야 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하위권 학생한테 중위권의 수업을 했어요. 만족도도 떨어지고 튜터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마찬가지로 상위권의 학생한테 중위권의 수업을 했어요. 루즈하겠죠. 수업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냥 학원에 가서 빠르게 배워버리는 게 낫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상중 하위권에 맞춰서 그 학생들의 컨셉에 맞는 수업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겠죠. 일단은 이제 그 학생편을 좀 보시면요. 그러면 학생을 좀 구분을 다시 해봤는데요. 학생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상위권을 어떻게 분리했느냐라고 하면 성취도가 90점대 이상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1, 2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있어요.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성이고 주도성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중위권이라고 한다면 한 70점에서 90점대 사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3, 4등급 정도 성취도의 수준을 보이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은 겉핥기식 학습이 많기 때문에 뭔가 주어진 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요. 하지만 깊이가 약하거나 그 다음날 물어보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죠.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성취도 같은 경우는 뭐 70점대 미만으로 규정을 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은 메타인지 능력이 매우 부족하죠. 매우 부족하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음날 되면은 리셋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업 내에 반복해서 그 학생이 그 개념만큼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수업의 목표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학부모의 니즈와 접근법을 한번 보시자면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부족한 게 무엇인지 찾아줄 수 있는지가 핵심인 거죠. 100점을 못 맞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학생의 학습 잠재력이 다 발휘되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하거든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등록 상담하실 때 그 어머님을 저희한테 딱 끌어오시려면 그 니즈를 딱 맞춰주셔야 되겠죠.
어머님은 원하는 게 100점이에요. 네, 모의고사 1등급이고 만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뭘 못하는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수업은요, 질문을 통해서 개념을 구조화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질문 자체가 이 학생의 생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부족한 개념들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이나 취약한 단어만으로도 빠른 선행학습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상중하 코칭법을 통해서 학생이 부족한 2%를 스스로 찾는 과정을 개별지도 수업에서 한다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중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아까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알았다곤 해요. 네, 특히 겉에서는 다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면 틀리는 학생들. 대략은 안 것 같은데 시험에서는 정말 자기 기량을 발휘 못하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알았다고는 하지만 설명을 못한다라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개별지도 수업을 통해서 아는 개념과 모르는 개념을 계속 구분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고, 그걸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튜터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금 중난이도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중에서 상 정도는 섞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과제를 내주고 접근권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중하 코칭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튜터가 찾아서 학생한테 알려줘야 돼요. 넌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고 숙제도 이걸로 내주는 거야 라는 것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네, 하위권.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도는 나갔어요. 네.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하위권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일반 학원에서는 우리 아이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긴 개별 맞춤으로 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주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죠. 네, 그랬을 때 일단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념 설명을 한다. 네, 저희가 코칭식 수업이라고 해서 티칭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튜터의 개입도나 질문이나 가르쳐주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념 설명을 하고요. 학생이 좀 더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튜터가 계속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제대로 알고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그 수업 내에 하는 게 이 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돌아서면 까먹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순회하는 시간, 그 미션 시간에 그 개념을 계속 튜터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걸로 기본 개념은 익히고 나가는 게 수업의 목표여야 할 테고요. 결국 상중하 코칭법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을 좀 크게 보면은요. 과제라고 하는 거는 수업 이후에 저희가 숙제라고 하죠. 그 부분이고, 미션은 튜터랑 같이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수능 시간에 해야 하는 학생의 습 과정이죠. 그래서 학생한테 개념 미션을 줄 것인지 문제 미션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에 맞춰서 양식도 좀 상중하별로 달라지겠죠. 네, 상위권부터 한번 보시면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게 숙제가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풀이 속도나 정답률. 예를 들면 이 2페이지를 풀어가지고 와가 아니라 2페이지를 30분 내에 풀어가지고 와서 몇 개 정도 틀린지를 한번 보자라고 과제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목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개념을 미리 예습을 해오는 과제가 이 학생들의 학습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양식에는 코칭 노트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예습을 할 때는 상위권 학생이지만 중코칭 노트를 써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자기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코칭 노트에 하는 정리를 하는 과제를 내주고,
수업 시간에, 미션 시간에는 개념을 구조화한 걸 이제 상코칭 노트에 자기가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상코칭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튜터한테 질문할 내용을.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를 스스로 자가 점검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풀이 후에 틀린 것들을 스스로 오답하고 튜터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정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튜터님이 그거에 따라서 힌트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개념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이 미션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양식의 형태는 구조화하는 마인드맵 형태고 저희가 메타 테스트라고 해서 메타 테스트 노트 쓰죠. 그래서 그런 형식이나 아니면 수업 리뷰 노트 쓰죠. 근데 수업 리뷰 노트가 그 개별 주소 수업 이후에 쓰는 노트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이 좀 많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구조화하고 생각하고 더 연결할 개념은 없는지를 생각해보는 형태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식은 좀 프린트를 해서 바깥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중 하위권에 맞춰서 양식이나 미션이나 사전 과제들이 다 달라져야지만 상중하 코칭법의 수업이 완성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중위권의 수업인데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틀린 문제 학생이 어려워했던 거를 다시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핵심 개념을 적고 적은 개념을 암기하는 과제까지가 되어야지만 이 학생들은 문제풀이에서, 그러니까 시험에서 점수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제로 들어가야 될 테고요. 수업의 미션 시간에는 배운 개념을 튜터의 역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좀 뼈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런 것도 없는 빈판에 자기가 개념 구조화하기까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뼈대는 해놓고 그 안에 살을 붙이는 과정들을 미션 시간에 시킵니다. 그래서 중코칭 노트에 정리를 하는 과정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션 시간에 계속 해야 되는 건 이 개념을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튜터도 질문을 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서 풀었어? 라는 게 핵심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튜터님이 한번 설명한 것들은 오답 문제에서 다시 풀이하는 걸 학생이 제대로 풀이했는지 이런 것들이 미션 시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구조를 잡아주는 양식인 거고 저희가 이거는 많이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챔프 길잡이나 챔프 노트 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것에 학생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 것을 중위권 학생들한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은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단원이 뭐지? 공식이 뭐지? 핵심이 뭐지? 라고 찾아가면서 쓰게끔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은 반복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튜터가 선별해줘요. 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개념 1은 이거야, 2는 이거야, 3은 이거야, 이 세 개만 제대로 알고 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명확하게 학생의 그 개념서나 문제집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에서 중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과제가 필요할 테고요. 핵심은 수업 시간에 풀었죠. 그 과제를 다시 내주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튜터랑 같이 한번 하고 미션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숙제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적어도 3번 이상은 그 개념이나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끔 내주셔야지만 그 개념을 습득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튜터가 짚어준다고 했죠.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그걸 하 코칭 노트에 씁니다. 잘 못한다면 튜터가 그 개념이 무엇인지 페이지랑 단어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찾아서 학생이 적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암기보다는 용어나 개념을 익히도록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고요. 그리고 튜터와 함께 푼 문제를 다시 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 빈칸 형태의 워크북 개념 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비상 플러스 러닝에서 계획 끝, 개념 끝이라는 것들이 수학에서는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시가 이렇거든요. 아예 명확해요. 빈칸 뭘 써야 하는지가. 그리고 이게 왼쪽에 보여드리는 게 계획 끝, 개념 끝의 예시고요. 오른쪽이 호칭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개념이라고 있는 이 빈칸에는 튜터가 몇 페이지에 무슨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지 많이도 말고 딱 그 수업의 3개만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학생은 이 오른쪽에 채우는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학습 목표가 있겠죠. 오늘 수업에 어디까지 뭘 네가 이해하는 게 목표야 라는 게 학습 목표가 있다면 튜터의 지도 다음에는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지도를 하고 나면은 네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미션이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그럼 이해를 했어요.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어야 되겠죠. 말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즉 이해한 것을 말하는 게 결국 학생의 것이 되는 것이 개별지도 수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튜터는 어떠한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튜터의 지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교실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교실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죠? 전략. 네, 전략을 설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떠한 교재를 하는지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B스텝 다 나간 다음에 시스템을 나갈 건지 B씨를 좀 섞어서 나갈 것인지 B스텝 3개 풀었으면 시스템 하나 정도는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행 방법의 설정도 필요할 테고요. 이 학생은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그 수업 내에 다 할 건지 아니면 1회독을 다 한 다음에 서술형을 할 것인지 학생의 특징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노트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업의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체크 테스트의 난이도와 양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미션이랑 숙제 제시를 설정하는 게 교실장님들의 역할이 될 테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담겨있죠? 이 전략은 어디에 담겨있어요? 단방. 네, 그쵸. 단원관리표랑 수업 운영 매뉴얼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수업 운영 매뉴얼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지점을 참관하다 보면은 구두로 전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희 지점은 양식을 쓰지 않고 구두로 전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도면 같은 거 보여드렸죠? 네. 교실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튜터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똑같은 얘기를 100번 반복할 수 없다면 매뉴얼화 시켜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략을 설정했으면 튜터는 실행하는 역할이겠죠. 이 모든 걸 실행하는 사람은 교실장님이 될 수 없고 튜터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튜터가 언제 이 전략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실행을 하죠? 네, 수업 준비 시간에 해야죠. 학생과 튜터가 같이 출근을 했다. 그러면 수업 준비와 이 구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90분의 수업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의 준비 시간은 설정을 해두셔야 하고요. 수업의 준비 시간은 튜터의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단축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초반에는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화가 튜터한테도 머릿속으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업이랑 전략 실행하는 것들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겠죠. 네. 이 모든 전략을 딱 했는데 티칭으로 수업을 한다. 네. 그래도 결국 만족도와 결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튜터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는 이 모든 교실장님의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인 거고 그 실행은 질문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튜터의 지도를 좀 보면은요, 튜터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으로 튜터가 지도를 해줘야 하는 학생이 있고요. 후에 지도를 해줘야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상위권 학생은 먼저 학생한테 갑니다. 그러면 목차를 활용해서 단원 간의 구조를 잡아주고 학습은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예요. 포인트만 짚어주는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자, 이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의 수준을 한번 보시면요. 제대로 이해해서 학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주셔야 될 테고요. 질문의 구조는, 질문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이즈는 구조화하거나 통합한 좀 큰 질문이어야 해요. 그래서 학생이 발산된 사고할 수 있도록 고차원적인 질문이어야 할 테고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개념을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는 학생의 대답을 확인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학생의 질문을 해결하는 게 튜터의 역할이 되겠죠. 결국 개입도와 학생의 주도성의 비율을 보면 학생이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상위권의 학생은 학생의 대답 비율이 더 높아야 하고요. 미션은 예습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개념을 다시 한번 미리 보는 거, 미리 정리하고 있는 거,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만 추려오는 거. 그러면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개념의 중요한 포인트를 예시를 들어서 튜터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이전에 배웠던 거 생각나니? 라고 해서 중간에 질문 좀 섞어가면서 학생의 머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션을 준 이후에는 학생이 설명할 수 있도록 역질문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너의 언어로 설명해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학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에 이제 적용하는 단계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질문의 수준, 이때 이제 질문의 수준은 배운 내용을 문장으로 답할 수 있게끔 질문해 주셔야 하고요. 개념 확인이나 문제 적용하는 질문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말 이 학생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다.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메타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어야 할 테고요. 비율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튜터가 설명해주는 것과 학생이 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고 미션은 문제를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에 되어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은요. 일단 개념을 잘게 끊어야 돼요. 튜터님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순회가 잘 안 된다는 개념을 끊지 않아서예요. 상위권이 나가는 진도만큼 하위권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렇지 않죠. 중간에 끊어야 될 테고요. 끊어서 이해하기 쉽게 일단 설명하고요. 이해했는지 그 즉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튜터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학생은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미션 이후에는 반복해서 개념에 다시 점검하고요. 그리고 기본 문제를 함께 풀이해야 돼요. 보통은 미션을 나갈 때 개념 설명은 튜터님들이 쭉 하고 자,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예제랑 유제가 있다라고 하면 튜터님과 같이 유제를 풀이하고 예제는 네가 풀어봐 라고 하는 미션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의 수준은 설명한 개념을 학생이 이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용어나 개념 이해를 답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인 거는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질문이어야 해요. 이 학생들한테 열린 질문을 하는 순간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튜터의 역할이 분명히 상위권과 하위권에서 다르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입도와 주도성의 비율에서 튜터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튜터가 주도해 가는 비율이 개별 주도 수업에서 높을 수밖에 없고 미션은 복습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튜터편까지 봤고요. 그 다음은 아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상중 하위권에 맞춰서 질문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질문입니다.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원장님?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죠, 생각하게 만드니까. 왜 중요하죠, 교시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 멈추고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세요? 학생 똑같죠? 쭉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관람자처럼 보게 되겠죠, 학생도 똑같이. 그런데 중간에 딱
멈추고 질문을 하는 순간 뇌가 돌아가죠. 네, 뇌가 사고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질문이 중요한 거는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터들도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순간 학생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답하려고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자기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어요. 질문을 했어요. 대답에 따라서 이 학생의 이해도가 상중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테고요. 어느 정도 따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함수 파트는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방정식 파트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네라는 것도 질문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테고요. 네. 그 다음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좀 더 능동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일리 체크나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로 학생이 답해 본 거 있죠. 그 다음날 스태트 체크 때 물어보면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문에 답하는 순간 스스로가 설득이 되고 자신의 기억력에 각인을 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중요한 이유들 다시 한번 뭐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튜터님들에게도 다 꼭 알려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는 순간 사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튜터의 질문이 개별지도 수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으로 우리 지점은 수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개별지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 지점은 개별지도 수업이 너무 조용하다. 네, 뭔가 잘못된 거죠. 네, 학생과 튜터의 문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4가지 질문의 범위와 조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개념 질문입니다. 개념 질문은 어느 내용이냐? 쉽게 보시면 학습한 내용의 용식, 용어, 공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뭐 설명해보고 요약해보고 정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어 보시면 단어명,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거의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동사들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시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떠한 개념을 정의해볼까 또는 뭐 개념의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해볼까. 네. 이게 책에 그대로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구성상의 특징을 설명해볼까 이런 질문들로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는 게 첫 번째 개념 질문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영어의 문법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개념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동명사라는 걸 공부했어요. 네, 동명사가 뭔지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동명사가 무엇인지 정의해볼까요? 이런 게 1번의 개념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될 테고요. 또 한 가지 더 찾아보실래요? 개념 질문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형태, 그렇죠. 동명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뭐 여기에서 동명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네,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 자체가 개념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 질문이 상중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동명사가 무엇인지 정의하다라고 한다면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한테 얘기해보면 되겠죠. 네. 동명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건 하위권 질문 학생한테 좀 더 적합하겠죠.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중위나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적합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개념 질문을 하더라도 상중하위권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나 시기나 자료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맥락에서 좀 응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문이나
혹은 자료나 뭐 실험 그래프, 지도, 사진, 사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요. 활용되는 동사는 위와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수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을 이 그래프에 적용해 볼까라든지 또는 필수 예제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 질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는 영어라고 한다면 문법을 적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적용 질문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비교 부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질문은 같은 동사 플러스 ing 형태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동명사인지 파악해 볼까? 상위권의 학생이라면 왜 그걸 동명사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볼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명사의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동명사의 개념을 활용해서 이 문장의 동명사의 역할을 말해볼까? 아까 문장의 성분에 따른 역할을 설명했으니까 이 질문을 연결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적용 질문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치마 질문입니다. 치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련한 관련성을 도출해서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과 연결시키거나 더 확대시키거나 혹은 다른 면에서 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과 다양한 개념을 연결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고 주로 문제집의 개념 페이지를 보시면 더 알아보기 혹은 교과서의 학습활동 같이 이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심화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서 이야기해 볼까라든지 아니면 어제 공부한 내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뭐 A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확대된 질문들을 하는 것들이 심화 질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도 보시면 추가적인 개념이 되어 있죠.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공통점을 얘기해 볼까요? 라는 질문.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적합한 질문이겠죠. 그리고 동명사 현재 분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상위권의 질문이겠죠.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하위권 질문으로 낮추실 수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좀 낮춰질까요? 난이도가.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점 중에서 역할은 이건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또는 동명사는 목적이나 용도로 쓰는데 현재 분사는 어떠한 용도로 쓰이지? 라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혹은 좁혀주시거나 명확하게 그 단어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좁혀주시는 거예요. 심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질문인데요. 평가 질문은 문제풀이 점검을 통해서 개념을 대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정말 잘 알았지만 문제에 풀어낼 수 없는 학생들 있죠. 그럼 그 이유를 분석하거나 파악해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핵심을 다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주로 문제나 오답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재의 해설지와 해답이 있죠. 그걸 정말 잘 활용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정말 올바른 평가 질문이 될 수 있고 상, 중, 하위권에 맞춰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한번 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만 짚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설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근거를 찾아볼까라든지 아니면 출제자의 의도를 묻는 질문 아니면 개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평가 질문에 해당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서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를 분석해보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또는 어떤 점을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서 풀어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평가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념 질문, 적용 질문, 심화 질문, 평가 질문이 사고의 확장을 이끄는 4가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질문은 다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상위권 학생한테는 심화 질문의 비율이 높겠죠. 하위권 학생한테는 개념 질문의 비율이 높겠죠. 하지만 하위권 학생한테도 개념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질문이 8 정도라고 하면 적용 질문 1개, 그 다음에 심화 질문 1개 이런 식의 비율이 될 테고 상위권은 반대겠죠. 왜냐하면 개념부터 짚을 필요가 없으니까 개념 한두 개 짚고 나머지는 적용이랑 심화 질문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편입니다. 네, 어떠세요? 지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좀 떠올리게 되시나요? 우리 지점의 튜터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하고면서 들어주시고 있나요? 네. 튜터들은 이 부분을 물론 나중에 튜터 교육자료나 이런 걸로 나갈 텐데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튜터가 상주화 코칭법을 한다. 우리 지점 이미 잘하고 있다. 네, 좀 연습하면 튜터들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튜터들한테도 어려울 것 같다. 저 중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튜터들이 캐치하고, 왜냐하면 자기가들이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캐치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훨씬 더 빠르게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잘 전달하는 거예요. 튜터 교육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잘 배워가시고 있잖아요. 그쵸? 잘 이해되시고 있는 거 맞죠? 이따 다 볼 거예요. IP 때 볼 거예요. 네. 적용편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상중하 코칭법 일단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문제풀이서와 심화 교재까지 3권 이상은 나가야 한다라는 게 수업의 목표여야 될 테고요. 학생은 빠른 진도를 나가고 고난이도 문제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취약 문제, 취약 유형 위주로 회독을 하게 됩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구조화하는 것, 그리고 모르는 개념을 스스로 일단 분류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후에 오답 이유를 분석하는 게 이 학생들의 미션입니다. 튜터의 질문은 심화랑 평가 질문의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구조화하고 통합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산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고차원적 질문을 튜터가 반드시 던져줘야 할 테고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문제풀이 위주여야 하고, 그리고 시험 유형 위주, 그리고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서로 이해독을 하고요. 심화 교재는 발췌해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필수 중상 난이도 문항 위주로 해독을 하고요. 미션은 역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상 난이도까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법을 제시해야 될 테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이 후에 풀이 과정을 분석하는 걸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심화나 적용 혹은 적용이나 평가 이런 질문들의 비율이 높고요. 이해도를 확인하는 메타인지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질문들도 많이 던져줘야 하고요. 숙제는 핵심 개념을 다시 암기하는 형태여야 할 테고요. 수업 중에 까다롭거나 오답이었던 문항을 튜터가 선별해줘야 되겠죠.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이기 때문에 네가 부족한 개념은 이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야 돼 라는 유형 문제풀이 반복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랑 교과서부터 문제풀이까지 같은 교재로 이해독 이상 반복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할 테고요. 그리고 개념을 좀 탄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중심으로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개념을 선별해서 개념 정리하고 풀이하고 스스로 풀이할 수 있도록 튜터랑 같이 풀고 그거 혼자서 풀고 할 수 있도록 반복해 주셔야 할 테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적용의 질문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심 용어랑 개념을 명확히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줘야 합니다.
숙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이한 문제를 복습하도록 반복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 때 공부한 핵심 개념을 다시 노트에 암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줘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개념이나 상중하 코칭법이 무엇이고 질문이 무엇인지는 간략해요. 네, 하지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실제 튜터를 교육시킬 거나 혹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려면 가장 좋은 건 해보시는 거예요. 네, 상중하 코칭법으로 내가 질문도 만들어보고 한 번은 저희가 순회가 5분에서 7분 정도잖아요. 그 순회 동안에 학생한테 어떤 질문을 해줘야 가장 베스트인 5분에서 7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학이랑 국어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시연을 보여드린 이후에 지금 영어주, 수학주로 앉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옆에 분과 혹은 3명이서 짝을 짓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실 겁니다. 네, 만들어 보시는 과정들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 건데요. 쉬는 시간 동안에는 바깥에 저희가 양식이랑 이런 것들을 제공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비상플러스 러닝에서 진학 자료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상플러스 러닝을 이용하고 계신 지점에게는 이제 드린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아직 못 받아가신 지점이 있다면 밖에 계신 에듀코치 본부 대리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네, 10분 쉬고 2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을 일단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튜터에게 수업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잘 안 보이실 텐데 똑같은 페이지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좀 다르죠. 네, 개념 설명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예문도 추가로 되어 있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머 포인트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포인트들이나 혹은 문제에서도 답이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튜터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튜터님이라면 어떤 거 가지고 수업 준비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교사용 교재를 구비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튜터의 수업 준비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튜터의 역량대로 알아서 해주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튜터 그 원장님이나 교실장님들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튜터가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다면 튜터도 수업 준비하는 모습에서 교재를 가지고 단어 발표 가지고 학습 기록표 보면서 수업을 준비하게 할 수 있겠죠.